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바로 주사 이모라는 이름으로 지금 은밀하게 퍼져 있는 이 불법 의료 시술의 세계입니다. 네, 최근에 한 유명 연예인이 연루된 사건을 계기로 그 실체가 수면 위로 드러났는데요. 이게 그냥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로 보기에는 그 이면에 훨씬 더 거대하고 조직적인 무언가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연예인 가십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의 안전과 신뢰에 관한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자, 이 미스터리의 첫 번째 실마리부터 한번 풀어가 볼까요? 네, 시작은 정말 아주 사소해 보이는 메시지 한 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 안에 이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모든 모순이 담겨 있었죠. 아, 유명 방송인 박나래 씨가 지인인 성형외과 원장에게 A씨라는 인물을 소개해주면서 보낸 메시지인데요.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누가 주사를 놨는가를 넘어서서 어떻게 이런 시스템이 가능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바로 그 메시지죠. 저도 보고 정말 흥미롭다고 생각했어요. 박나래 씨가 처음에는 나랑 친한 의사 언니가 있는데 이렇게 보냈다가 불과 몇 초 만에 그 메시지를 취소하고 네, 바로 취소했죠. 그리고는 아니 병원하는 언니가 있는데라고 정정해서 다시 보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대목일까요? 그냥 뭐 말실수일 수도 있지 않나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과 맥락을 보면 단순한 말실수로 보기엔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아, 의사와 병원하는 사람 이 두 단어는 한국 사회에서 그 뉘앙스나 사회적 의미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다르죠. 의사는 국가가 인정한 전문 면허를 가진 의료인을 뜻하지만 병원하는 사람은 뭐 병원의 소유주일 수도 있고 행정 담당자 아니면 투자자일 수도 있죠. 즉 의료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의사 언니라고 했다가 급하게 병원하는 언니로 바꾼 건 보내는 사람 스스로가 두 단어의 차이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만약 A씨가 정말 의사라고 굳게 믿었다면 굳이 메시지를 취소하고 정정할 필요 없이 그냥 의사 언니인데 병원도 운영해. 뭐 이렇게 덧붙이면 그만이었을 텐데요. 바로 그거죠. 이 작은 정정 행위 하나가 박 씨를 포함한 관련자들이 우리는 모두 A씨가 의사인 줄로만 알았다고 한결같이 주장하는 그 모든 진술의 신빙성을 그냥 뿌리부터 뒤흔드는 겁니다. 와, 이건 뭐랄까, 이들이 만든 그 견고한 알리바이의 첫 번째 균열이자 사건의 진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작은 창문이었던 셈이죠. 어떻게든 A씨를 전문가처럼 포장하고 싶었지만 무의식 중에 나온 진실을 황급히 덮으려다가 오히려 흔적을 남긴 겁니다. 정말 영화 속 한 장면 같네요. 결국 그들 스스로가 만든 이 거짓의 그물에 스스로 걸려들기 시작한 거군요. 그런데 상황이 복잡해지니까 이번엔 A씨의 낭편이 직접 언론 인터뷰에 나섰어요. 네, 그랬죠. 근데 이분의 해명은 불을 끄기는커녕 오히려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연예인들이 아내를 의사인 줄 알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했죠.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이 발언은 그야말로 이 사건의 코미디이자 비극입니다. 코미디이자 비극이요? 네, 남편은 아내를 변호하기 위해 나섰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내가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표한 셈이 됐으니까요.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보죠. 네? 만약 아내가 정말 의사라면 남편은 내 아내는 의사가 맞다. 그러니 사람들이 의사로 아는 건 당연하지 않은가라고 항변해야 합니다. 그게 정상이겠죠? 하지만 그는 정반대로 말했죠. 의사인 줄 알았다니 그게 말이 됐냐? 이 말은 내 아내는 의사가 아닌데 그들이 의사로 알았다는 건 거짓말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아내를 방어하려는 논리가 오히려 아내의 신분에 대한 의혹을 확정시켜버리는 그런 부메랑이 된 셈이군요. 그렇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네, 전형적인 자승자박의 형태죠. 그는 연예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동시에 내 아내는 의사가 아니다라는 핵심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는 연예인들과의 관계가 뭐 병원에서 형성된 게 아니라 다른 인맥을 통해 알게 된 사이다.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그들이 A씨의 신분을 모를 리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책임을 연예인들에게 떠넘기려 한 거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가장 중요한 아내의 자격 문제에 대해서는 스스로 무너져 내린 겁니다. 심지어 아내의 경력에 대한 설명도 아주 애매모호했습니다. 중국 내몽골에 있는 한 병원의 한국 성형센터장이었고 그곳 의과대학에서 한 3, 4년 공부를 했다고만 밝혔어요. 네, 공부를 했다.
의사 면허를 취득했다는 결정적인 한마디는 끝까지 피하더군요. 센터장이라는 직함, 공부했다는 표현, 이거 모두 법적 자격을 증명하지 못하는 수사에 불과합니다. 마치 누군가 저는 법을 공부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저는 변호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것과 같죠. 그렇죠. 핵심을 교묘하게 비껴가면서 그럴듯하게 포장하려는 시도였지만 오히려 의심만 키운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언급한 중국의 바오타오 의과대학 측에 확인까지 들어갔죠?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충격적이요? 네, 해당 대학이 공식적으로 우리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을 받은 적이 없으며 개교 이래 한국인 졸업생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단 한 명도요? 네, 이로써 A씨가 중국에서라도 정식 의사 면허를 취득했을 거라는 마지막 한 가닥의 가능성마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남편이 내세웠던 유일한 경력마저 완벽한 허위로 드러난 거죠. 아, 그건 정말 결정타네요. 마지막 남은 알리바이마저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군요. 소름이 돋습니다. 결국 국내 면허도 중국 면허도 없는 완벽한 무자격자라는 게 확인된 셈인데 A씨의 한 지인이 내놓은 증언을 보니까 이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어떤 증언이었죠? A씨는 의사 면허가 아니라 병원의 성형센터 운영권을 가진 일종의 브로커였다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 지인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모든 게 설명이 돼요. A씨가 왜 자신을 의사가 아닌 병원하는 언니라고 소개했는지, 남편은 왜 의사인 줄 알았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했는지, 그리고 왜 중국 의대 졸업생 명단에 이름이 없는지. 그녀는 의료인이 아니라 의료 서비스를 중개하고 판매하는 일종의 의료 사업가에 가까웠던 겁니다. A씨 측은 자신들이 주사를 놓은 행위 자체를 부인하려 했습니다. 박나래 씨가 시술 받는 사진이 명백하게 있는데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의 호의를 베풀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 번의 호의요? 네. 하지만 법적으로는 한 번이든 100번이든 비의료인의 의료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입니다. 횟수는 양형의 참고가 될 뿐 범죄 성립 여부와는 무관하죠. 더 황당한 건 남편이 인터뷰 중에 또 다른 불법 행위를 스스로 자백했다는 점입니다. 또요? 어떤 내용이었죠? 본인이 공황장애로 처방받은 수면 유도제를 비슷한 증상으로 힘들어하던 박나래 씨에게 먹으라고 주었다고 스스로 먹지 말았습니다. 와, 의사의 처방에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하는 행위는 명백한 마약류관리법 혹은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함을 호소하는 인터뷰를 하면서 린거 놔준 거, 처방약 건넨 거 두 가지 불법 행위를 동시에 자백한 셈이네요. 그렇죠. 정말 대단하네요. 자신들을 변호하기 위해 한 모든 말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이쯤 되면 이들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A씨가 의자가 아니라는 게 명백해졌다면 대체 이들은 그 구하기 어렵다는 전문 의약품들을 어디서 구했던 걸까요? 바로 그 질문에서부터 이 사건의 진짜 본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A씨 개인의 사기 행각을 넘어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린 어두운 커넥션, 바로 의약품 암시장의 존재입니다. 의약품 암시장이요? 네. 한 의약품 도매상을 추적해보니까 전국에 100명이 넘는 주사 이모 고객 명단을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100명이 넘는다고요? 네. 이건 A씨가 무슨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 이미 하나의 거대한 지하산업이 형성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와, 그야말로 전국적인 네트워크네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죠. 박나래 씨에게 투약된 것으로 알려진 약품에 대해 그 불법 도매상조차 병원에 계신 분이 아니면 구할 수 없는 약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건 그 약품이 일반 도매상도 함부로 취급할 수 없는 아주 엄격하게 관리되는 최상위 등급의 전문의약품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마취제나 특정 호르몬제 같은 약물들은 제조, 유통, 처방, 폐기까지 모든 과정이 식약처의 엄격한 통제하에 있습니다. 병원 내에서도 2중, 3중의 잠금 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고 재고를 매일 확인해야 하죠. 그런데 그런 약품이? 네, 그런 약품이 버젓이 주사 이모의 가방 안에서 발견된 겁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그 약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공장에서 직접 훔쳐온 것도 아닐 테니 결국 현직 의료계 종사자, 그러니까 병원 내부의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약을 빼돌려서 이 암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이런 강력한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연예인 가십이 아니라 병원 내부자까지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대한 의약품 카르텔의 존재를 암시한다는 데 있습니다. 카르텔.
주사 이모는 그 카르텔의 가장 말단에서 활동하는 판매책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약물을 공급하는 상부 조직, 그리고 그 상부 조직의 병원 내부에 약품을 빼돌려 넘기는 내부 공모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내가 아파서 믿고 찾아간 병원에서 누군가는 뒤로 약품을 빼돌려서 불법 시술업자에게 넘기고 있다면 정말 우리가 이 의료 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신뢰의 문제입니다. 이 카르텔이 작동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부도덕한 의사가 호의로 처방전을 발행해서 약을 타낸 뒤에 뒤로 판매하는 방식, 혹은 병원 재고를 관리하는 직원이 전산 기록을 조작해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약품을 폐기 처리한 것처럼 꾸미고 실제로는 빼돌리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어떤 방식이든 시스템 내부의 감시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일부 주사 이모들이 사용한 약품 중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도 섞여 있었다고 하니 정말 끔찍합니다. 안전은 전혀 담보되지 않은 채 오직 이익을 위해서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네요. 네, 더 나아가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렇게 빼돌려진 약품들이 과연 미용 시술에만 쓰였을까 하는 점입니다. 만약 프로포폴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이 이런 경로를 통해 유통된다면 이건 단순한 불법 의료 행위를 넘어서 강력한 마약 유통 범죄가 됩니다. 시작은 주사 이모 한 명이었지만 그 뿌리는 우리 의료 시스템의 가장 깊숙한 곳, 그리고 어쩌면 마약 범죄 조직과도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한 연예인을 둘러싼 불법 시술 의혹에서 시작해서 관련자들의 모순된 주장과 거짓말,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배후에 있을지 모를 거대한 의약품 카르텔의 존재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억울함을 호소하던 그들의 목소리 속에서 오히려 자신의 불법 행위를 자백하는 아이러니를 목격했고, 이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고 구조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줘야 할 최후의 보루인 병원 시스템 내부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전문 의약품을 암시장으로 빼돌리고 있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고 우리 몸을 맡길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주사 이모는 어쩌면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주사기 너머에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손은 과연 누구인가 하는 점입니다.